네, 시간이 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북청설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9월 목표 분석하고 2022 성공 전략 설명회를 진행할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투스 네트워크가 13개 학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3개 학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오늘 연사로 오시는 김병진 선생님께서 딱 두 군데만 오시기로 했습니다. 한 군데가 오늘 강화 의대관에서 설명회를 오전에 진행하셨고요. 거기는 예약을 한 1000분 정도 넘게 하셔가지고 한 600분 정도 넘게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를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제가 아주 억지를 부려가지고 끝나자마자 뛰어와 그래서 강북청설학원에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바쁜 사람인데 제가 좀 모시고 왔고요. 강북청설학원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강북 지역에서 강북 노원 그리고 이 북쪽 지역에서 제일 큰 재수학원이죠. 그래서 제 부모님들한테 좀 정확한 입시 정보,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모의평가 성적도 많이 요동치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수능이 그러니까 학습 수능의 과목별의 점수 체계라든지 아니면 통합형이라든지 아니면 선택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 구조에 대해 분석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자녀분들이 지금 수시 원서들을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수시 지원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에 대한 가이드 이런 것들 전달하는 아마 충분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으니 이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변 소장님 모시고 오늘 좋은 시간,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 다 써야 되는 거야? 이것만 쓰셔도 돼요. 아, 이것만? 근데 여기 계시면 말씀하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변지입니다. 네. 일단 혹시 3학년 아니신 분도 계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올해 입시를 안 치르신다는 거죠? 치르시는데 졸업생이다. 오늘 올해 이제 입시 안 치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신가요? 구평은 좀 적나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능 보고 나면은 1, 2학년 학부모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으시는데 제가 이제 한번 수요일 날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기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아마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그날 했던 거랑 약간 데이터가 바뀐 게 좀 있어요. 데이터가 바뀐 게 조금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요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등급 구분 점수가 조금 바뀌었고요. 좀 이따가 나올 거에서 최고점이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이제 데이터가 좀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날 라이브 할 때보다 그러니까 그날 라이브 할 때는 이제 뭐 시험이 끝나고 채점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2시간, 3시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밤새 넘어가면 좀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좀 바뀌었죠. 91에서 90으로 바뀌었고 여기도 조금 벌어졌어요. 좀 벌어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거나 등급은 저렇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맞을 거예요. 저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맞을 수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등급 컷 자체가 여러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등급 컷이 맞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핵심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국어가 얘네들이 많이 줄었어요. 국어가 화작과 언매의 격차가 많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평가원이 의도한 거였다면 그러니까 저걸 의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걸 하기 위해서 저거를 줄인 거라면 저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하고 다르게 국어는 모든 아이들이
계열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화작과 엄매를 하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둘의 격차를 좁혀주는 게 좋죠. 예, 좁혀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3월이나 9월처럼 이렇게 격차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월이나 9월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 문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 두 개가 한 문제의 차이를 갖는 그런 양상을 띠는 게 사실은 화작과 엄매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맞는 거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엄매가 한 문제가 더 이익이어야 되냐? 그러니까 그냥 얘기할 때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문제를 더 틀려도 화작 선택자와 동일한 표준 점수를 얻는 게 한 문제가 더 이익인 거잖아요. 그럼 엄매가 왜 더 한 문제를 더 이익을 봐야 되냐? 그러면 냉정하게 말해서 화작과 엄매의 학습 시간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매가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엄매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구조로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확통하고 미적하고 기하도 사실상 제일 좋은 그림은 제 생각에는 6월이 제일 좋은 그림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확통과 미적 사이는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저렇게 보면 그리고 미적과 기하는 한 문제가 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냥 이제 3점짜리냐 4점짜리냐 요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요 정도 기준인데 조금 벌어졌죠. 그날 제가 라이브 한 거에 비해서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41, 145, 143이었는데 라이브 할 때는 140, 145, 140 저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거보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애가 어떤 성적을 받아오냐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무엇을 더 할 건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추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첫 번째는 이게 지금 글자체가 조금 깨져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저희 풀서비스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풀서비스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요 선 자체가 지금 현재 9월 가채점 결과로 나와 있는 선이에요. 그리고 요게 대학이 걸쳐 있다는 뜻이죠. 예, 대학이 걸쳐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기준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세 개의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하고 특히 이제 고3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졸업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매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하시긴 했지만 올해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정시는 수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정시는 군이 나눠져 있어 쓸 수 있는 대학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쓰고 싶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군 배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나누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때 가군, 나군, 다군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보시면 이걸 갖고 마지막 원서에서 마지막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늘 조심스럽긴 한데 올해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저거를 저 기준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6월하고 9월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의 기준하고 9월의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 걸 기준으로 이게 똑같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좀 안 좋게 활용하시는 것은 6월에는 너무 후한 것 같고 9월에는 너무 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6월하고 9월이 저희가 내보내는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내보내는 기준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6월에 짜고 9월에 후하다 뭐 또는 6월에 후하고 9월에 짜다 그러면 저희가 짜다는 건 뭐냐면 점수를 좀 높게 책정했다. 그리고 후하다는 건 점수를 좀 지원 가능 점수를 좀 낮게 책정했다 이런 말인데 6월은 후하고 9월은 짠 거는 우리 아이가 9월에 시험을 못 봤기 때문인 거지. 9월에 이렇게 짜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희 풀서비스 가시면 여기 밑에 대학을 지정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에 심지어 무슨 과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뭐 빨갛게 파랗게 막 이렇게 뜹니다. 뭐 이렇게 안정 뭐 위험 뭐 이런 거 뜹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이게 정밀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저게 정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수시에서 며칠 동안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를 몇 가지만 보자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점검을 하시는 걸 하셔야 되는데,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점검하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생각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충족 가능한 걸 그러니까 지금 맞출 수 있는 거를 쓰는 거예요. 지금 맞출 수 있는 걸 쓰는 건데,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면, 지금 맞출 수 있는 최저만 쓰면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특히 이제 졸업생 학부모님들은 아주 절감하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맞출 수 있는 최저만 쓰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최저를 잘 못 맞추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두 개합 5를 맞출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합 5를 맞출 수 있는 아이한테 두 개합 5만 쓰고 두 개합 4는 안 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합 5를 이미 맞췄기 때문에 이 친구는 더 이상 학습에 대한 동력이 없어요. 공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맞추는 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은 6월이나 9월에서 한 번만 맞춰도 맞춘다고 한다니까요. 그 6월하고 9월 중에 한 번만 맞춰도 자기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공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거의 공부는 하지 않고, 자기 공부는 하지 않고 딴 애들 공부만 참견하다가 수능을 봐요. 그러면 이제 두 개합 5를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원서를 쓴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앞으로 충족 가능한 대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충족 가능한 것을 쓰는 거고, 대부분 앞으로 충족 가능한 곳을 애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고 아이한테 야, 이거를 써서 최저를 무조건 맞춰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최저를 맞추라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저를 중심으로 원서를 쓸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고대가 최저가 되게 높거든요. 고대 최저가 되게 높은데, 고대 최저가 되게 높아서 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냐하면 최저가 높으니까 그걸 맞출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맞추면, 특히나 고대가 이제 4개 영역이기 때문에, 학우는 4개 영역인데 그럼 영어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어가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이번 모의고사 때도 영어가 되게 상황이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뭐 1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어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다. 그리고 저희 출제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다 들었을 때, 영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이런 얘기들이 초반에 되게 지배적이었어요. 시험 초반에는. 그래서 보도자료도 6월보다는 쉽다.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근데 까놓고 보니까 1등급 비율이 6월보다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6월보다 안 좋다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게, 6월의 1등급 비율이 얼마였냐면 5.5%였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안 좋으면은 4%대란 얘기잖아요. 그럼 4%대란 얘기는 절대평가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어가 사실은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고대 최저는 다 못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최저를 맞춘다고 생각할 때 영어를 1등급이라고 가정하고 출발할 거거든요.
특히 인문계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문계열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대를 뭐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 근데 그 상황에서 고대를 쓰는 기준이 뭐 학생부의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고대는 지원을 검토하는 제1차 기준이 최저 충족 여부거든요. 근데 지금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쓸래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쓰고 최저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등급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못하겠죠. 그러면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앞으로 충족 가능한 걸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앞으로 충족 가능한 걸 검토할 때 중요한 게 등급이 아니라 백분위 중심의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두 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게 오타인데 또 안 고쳤네. 이게 3이거든요. 자, 보세요. 저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요. 얘도 3으로 돼 있다고 하면 2333이고 얘도 233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이 등급이 똑같은 거고 그러면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얘가 이후에 학습을 할 때도 어떤 일정한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얘는 82 생원이 82고 얘는 지원이 85거든요. 근데 얘는 생원이 88이고 지원이 81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2등급 컷은 89까지가 2등급이거든요. 그러면 등급 경계에 가까운 게 얘는 생원이고요. 얘는 지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도 왼쪽에 있는 아이도 오른쪽에 있는 아이도 다 똑같이 세 개 영역이 필요하다. 최저에서. 세 개 영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 개 영역을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아이는 지금 얘가 3등 똑같은 3등급이지만 얘는 8200분이고 얘는 87이고 얘는 85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생원에 들이는 노력을 조금 빼가지고 수학과 지원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2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생원은 모두 2등급 경계에 가깝지만 지원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전략 과목이 얘는 국수 지원이고 얘는 국수 생원이 돼서 전략 과목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등급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백분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저거를 6월과 9월을 비교해 보면 일정하게 6월과 9월이 일정한 기준으로 움직이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게 좀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어떠한 학습 방향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될 건가를 저 구조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등급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백분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충족 가능한, 그러니까 만약에 최저 6장을 모두 최저 있는 전형으로 쓴다.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충족 가능한 거를 4장 정도 쓰지만 앞으로 충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도 2장 정도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저게 충분히 이제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고민들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작 저희 집 원서 쓸 때는 저는 그냥 결정한 거 2달도 넘었어요. 원서를 어떻게 쓴다고 결정한 건 2달도 넘었고 2달 내내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 뭐 구평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봤는데 원래대로 쓰면 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래서 막 자기소개서 써야 된다고 막 계속 툴툴거리고 있길래 공부나 해 막 이러면서 10일부터 써. 10일부터 담임선생님한테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는 그냥
아무거나 보여드려. 그냥 그랬거든요. 예.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면 잘 안 도드라지잖아요. 근데 다들 공부 안 하고 놀 때 공부하면 되게 도드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집중하고 공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리고 고민을 굉장히 막 넓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한된 상태에서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고민되시는 게 막 100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고민하시지 않잖아요. 네, 많아야 뭐 5가지, 3가지 뭐 이 정도의 경우의 수를 갖고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시게 되면 100가지 고민을 갖고 고민을 하시게 되면 경우의 수를 갖고 고민하시게 되면 무슨 재미라도 있냐면 줄어드는 재미라도 있어요. 오늘 분명히 100인데 100에서 경우의 수가 100이었는데 고민을 막 하다가 80개로 줄었어요. 그럼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고민하니까 또 60개로 줄고 막 이렇게 하면 주는데 3개의 경우의 수로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줄지 못할걸요. 원서 쓰기 직전까지도 고민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은 그냥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좀 내버려 두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완전 다른 세계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를 생각을 접어두시면 애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도 똑같아요. 자기소개서도 계속 고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봐도 글이 안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애들은 막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요. 나는 3년 동안 뭘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멈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멈추고 적어도 이틀 이상은 그걸 비워놓고 있다가 다시 보게 되면 새로운 시각으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별고사 일정인데 이건 뭐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3번만 말씀드리면, 3번이 무슨 얘기냐면은 원서를 써야 되는데 면접이 있는 전형을 써야 되는데 면접이 있는 전형을 보고 면접 날짜를 보니까 면접 날짜가 겹쳐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근데 논술하고 다르게 면접은 일정이 지금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 본다는 건 되는데 논술은 다 들어가서 보잖아요. 근데 면접은 순차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떤 순간에 면접을 보게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 오전, 오후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날짜에 운이 좋으면 오전에 하나 보고 오후에 하나 보고, 그래서 2개를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2개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리고 그 고민 하시는 게 맞고, 그랬을 때 제가 저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면접을 보려면 1단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면접 날짜가 겹칠지 어떨지 고민하신다는 건 1단계 무조건 통과한다고 믿으시는 거잖아. 그게 1단계를 무조건 통과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과하고 난 뒤에 결정하셔도 될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꼭 쓰고 싶은 데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쓰고 나중에 결정을 할 건데, 근데 그 와중에도 우선순위는 있어야 돼요. 면접의 우선순위. 만약에 둘 다 붙으면 여기를 최우선으로 할 거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하나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는 대학들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논술을 보는 대학들은 이런 대학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날짜 순서대로 돼 있는 거니까 이 대학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회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자기가 수능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합니까? 잘 볼 거라고 생각합니까? 수능을 잘 볼 거라고 생각하죠. 수능을 잘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학교를 쓰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를 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왠지 수능 전에 논술을 써서 학교를 가게 되면 되게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집에만 그런 게 아니라 딴 집에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의 입장에서는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를 붙냐 떨어지냐가 애를 설득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죠. 가서 논술을 써서 붙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서 저 학교들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런 흐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2년,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연대를 안 될 건데 왜 써? 뭐 이런 분위기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연대를 꼭 써야지? 뭐 이런 애들도 있지만 또 뭐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올해 경쟁률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류는 따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서류는 역시 두 번째 학생부 최종 마감을 확인하는 거 작업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학생부를 원래 8월 31일이 학생부 마감이에요. 학생부 마감인데 그리고 예년하고 다른 건 아니지. 예년하고 똑같은데 학부모님들 때랑 다른 게 온라인 제공 동의를 하면 다 넘어가요, 학생부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서 접수를 하고 학생부도 대학에 넘어갔는데 정작 나는 학생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이 서류 확인 면접을 갔는데 그 면접관들은 서류를 보잖아요. 학생부를 보고 질문을 하는데 애는 내 학생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못 생각하시냐면 학생부를 지금 확인해도 수정을 못 하죠. 오류가 있어도. 그러니까 학생부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수정하려고 학생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내가 충분히 숙지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게 되게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인데 어떤 책을 얘기하면서 면접관이 어떤 책을 얘기하면서 이 책은 어땠어? 뭐 어떤 부분이 좋았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가 그렇게 대답하는 애가 굉장히 많아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자율활동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고 돼 있는데 어땠어? 이렇게 그런데 제가요? 뭐 이러는 애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학생부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면접학원 다니고 이러는 거 되게 좋으신데 그 면접학원을 다니고 이러는 거 이전에 자신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명확하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준의 황당함이냐면 경희대 자기소개서에 중앙대에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대도 쓰고 경희대도 쓰다 보니까 경희대 거에다가 중앙대 복부 타다 보니까 복사해서 붙이기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각을 하나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 정말 부탁인데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저 과정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수능에 실패했을 때를 꼭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에 실패하셨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수능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논술과 면접과 자기소개서 제출이 수능 이후에 있는 전형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런 대학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거는 성적이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능 이후에 면접을 선택하거나 수능 이후에 논술을 선택하거나 수능 이후에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논술이나 면접이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걸 보험으로 들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지금 쓰는 학교가 꽤 높은 학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대부분 다 수능 이전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해요, 대학들이. 면접 같은 것도 수능 이전에 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에 실패했을 때를 가정하지만 그 가정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가 지금 현재 요 정도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요 정도를 갈 수 있는데 요거보다 수능에 실패한다는 건 요거보다 아래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래 대학을 대비해서 여기가 현재 위치고 수능에 실패했을 때가 여긴데 그러면 여기보다 더 좋은 데를 정시에 가야 되니까 요 정도 선에서 수시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 정도 선에서 수시를 쓸 때 수능 이후에 논술이나 면접이 있는 전형을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근데 이 대학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수능 이후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고민을 했지만 쓸 수 없는 거하고 그런 고민을 아예 하지 않은 건 굉장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아이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실패하면 요 정도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써야 되는데 넌 쓸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걸 아이가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거기를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실패했을 때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이랑 얘기를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거는 아이랑 같이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마음 아프고 싫죠. 그런 얘기 하기가 되게 싫고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그래서 의욕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되게 나쁘게 얘기하면요. 그 정도로 의욕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할 거면 공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공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공부를 하는 아이의 자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시고 아파하시는 건 하실 수 있으시되 그게 무조건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하나 해두셨으면 좋겠고. 진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6장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6장이 원서를 처음부터 6장을 고민하시진 않기 때문에 여러 장을 놓고 고민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목요일부터 접수니까 화요일 정도까지는 이런 표를 하나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그 표를 하나 정리를 해보시는데 저기서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일 가능성이 높으냐면 3장에서 4장 정도가 지금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가정에서. 3장에서 4장 정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2장에서 3장은 변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애가 뭐 교과가 추천으로 지금 다 바뀌었기 때문에 추천은 나름대로 이제 뭐 정해놓고 있으시겠죠. 왜냐면 명단이 넘어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정해놓고 있겠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학과가 그렇게 학과를 무조건 넘기지 않아도 되는 대학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과를 꼭 그 추천 명단에 포함 안 시키고 추천 명단만 넘어가는 대학도 꽤 돼요. 그럼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경쟁률에 따라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과를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기다 이제 다 적어 놓는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정도나 화요일 정도에 저희 제가 뭐 네이버 밴드에 이투스라는 밴드가 있죠. 그 네이버 이투스 밴드에 전년도 실시간 경쟁률을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전년 실시간 경쟁률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경쟁률을 본다라고 할 때 이제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쟁률은 왜 보는 것 같아요? 경쟁률을 보는 거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높으냐 낮으냐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경쟁률을 볼 거잖아요. 근데 그때 경쟁률을 볼 때 그러면 전년도 기준이 있고 올해 기준이 있어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전년도는 최종 경쟁률 기준이고 올해는 날짜별 경쟁률 기준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하는데 마감 이틀 전 경쟁률을 올해 봤어요. 마감 이틀 전 경쟁률을 보니까 0.23대 1이에요. 근데 전년도 경쟁률 보니까 7대 1이에요. 그럼 여기 올해 무조건 낮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전년도 최종 경쟁률이고 올해는 마감 이틀 전 경쟁률이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나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만약에 경쟁률 비교를 하신다면 전년도 마감 이틀 전 경쟁률과 올해 마감 이틀 전 경쟁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년도 마감 이틀 전 경쟁률을 안 알려주잖아, 대학에서. 그래서 다 긁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목요일부터 접수니까 수요일이나 화요일 날 드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아서 전년도 날짜별 경쟁률과 올해 날짜별 경쟁률을 비교하다 보면 마감 이틀 전하고 마감 하루 전에도 전년도보다 낮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쓰면 최종 경쟁률은 거기가 터질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들어온 애들은 다 눈치 보고 쓰는 애들이니까 성적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훨씬 더 거기가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전년도보다 높은 건 좋은 애들이 계속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몰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감 그 날짜별 경쟁률이라는 걸 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여기는 뭐 1, 2, 3, 4번까지는 무조건 쓸 거니까 그럼 뭐 날짜를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처음에 그냥 쓰지. 그리고 5, 6은 5는 경우의 수가 3개가 있고 6은 경우의 수가 2개가 있다. 그러면 5와 6에서 그 5개의 학과를 실시간 경쟁률을 봐가면서 원서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죠. 그때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확정된 원서도 모두 쓰지만 이게 5번째 원서면 5번째 원서 안에 그러니까 5번으로 다 통일해가지고 5번으로 쭉 써놓고 6번으로 통일해가지고 6번으로 써놓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그래서 저 구조로 같은 원서 고민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같은 번호로 기입을 해놓는 거 뭐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챙기셔야 되는 건데 마감이라고 마감 시간 이거를 챙기시는 겁니다. 마감이라고 마감 시간을 잘 챙겨두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딴 거는 다 떠나서 5시 마감을 잘 챙기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6시나 대학에 따라서 7시랑 8시도 있어요. 마감이. 7시랑 8시도 있는데 주로 이제 지방 공립대나 이런 데가 7시나 8시 마감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도권의 23개 대학만 제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6시 마감까지밖에 없는데 7시나 8시 마감도 있는데 7시나 8시 마감은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건대를 써야 되는데 건대와 뭐 서울여대와 숭실대와 인천대를 고민하고 있는 애가 있다. 근데 진짜 고민을 한 거는 숭실대를 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막 고민을 많이 했다. 어떤 애가. 그럼 숭실대 마감이 6시니까 5시 반에 접수하러 들어가면 건대는 이미 뭐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마감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수가 안 돼요. 그럼 5장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때 부득이하게 막 한 장을 찾는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면 결국 원래 쓰고자 했던 것도 잘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감 시간을 잘 챙겨서 보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이제 그것도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주가 10주하고 3일이 남았어요. 4일이 남았죠. 10주하고 4일이 남았는데 요거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오늘 이제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도 이게 애들한테 어떤 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주 남았다 그러면 진짜 조금 남은 게 되거든요. 11주 남았다 그러면 진짜 조금 남은 게 되고 이제 어떡하지? 뭐 몇 명 안 정말 이제 몇 명 얼마 안 남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10주 남았는데 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럼 그게 제일 나쁜 경우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제일 권하는 방법이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때 뭐 할지를 아이 보고 상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전주에 너는 뭐 할 거니? 라고 상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단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시험 전주에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서 잘 잊어먹기 쉬운 것들을 보겠어 라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요때 내가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걸 요때 보겠어 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요 앞주에 무슨 작업이 있어야 되냐면 그것들을 모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잘 읽는 것들을 공부하겠어 라고 하면 요 앞에 적어도 한 달이나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공부하면서 이건 내가 나중에 잊어먹을 것 같아 하는 것들을 따로 뭐 하는 게 필요해요. 써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계획이 하나 잡히는 거잖아요. 공부하면서 모든 걸 어딘가에 메모하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거죠. 어떤 친구는 여기 이 주에 문법을 그러니까 뭐 내가 언어와 매체를 하는데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언어 즉 문법 부분을 2번 이상 읽겠어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문법을 2번 이상 읽겠어 라고 한다면 이 2번 이상 읽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책을 가지고 읽을 거냐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2번 이상 읽으면 다 내용이 되려면 앞에서 한 번은 정독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어디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할 건가 라는 걸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역순으로 쭉 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역순으로 가는 그 패턴을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를 뭘 할 건지 여기를 뭘 할 건지를 아이와 같이 고민해 주세요. 그게 잘 모르겠다. 뭘 할지 모르겠어. 왜? 나는 수능이 처음이라. 졸업생들도 그냥 작년하고 올해는 좀 다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적어도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계열 학원들 아까 이제 원장님이 네트워크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 내의 학원들 그러니까 여기서 강북청솔처럼 이런 데 와서 저 때 뭘 하는지를 이렇게 몰라서 왔다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원장님이든 전략담임 선생님이든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저 뭐 굉장한 시간이 들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그런 걸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고3들 같은 경우에 강북청솔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멘토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를 무엇을 할 건지 결정을 하고 그럼 역순으로 여기서 돼야 되는 것들이 뒤에 쭉쭉쭉 나올 거라는 거죠. 그걸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흐름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필요한데 또 하나는 이걸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주 단위로 막 고민을 하려다 보면 안 되거든요. 주 단위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든다. 그러면 제가 5%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저 두 주는요. 9월 모평 분석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9월 모평 분석을 하는데 쓰고 9월 모평 분석은 좀 이따 제가 강조하겠지만 6월 모평과 같이 쓰는 거예요. 9월 모평 분석을. 그리고 요때는 이 3주 동안은 내가 어려워하는 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것 또는 잘 모르는 것 중심으로 해보는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어려워하는 것, 잘 모르는 것 중심으로 해보는 거 하나. 그 다음 여기는 잘 아는 것 중심으로 하는 거 하나. 왜냐하면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모르는 걸 하는 것보다 아는 걸 하는 게 나는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이 3주 동안 공부를 하다가 보면 뭐 하고 싶은 게 생길 거란 말이죠.
다시 봐야 되고 싶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메모를 해놓고 여기서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하다가 보니까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공부할 거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오늘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오늘 원래 이렇게 자세하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와보니까 원장님이 현장에 모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렇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 방식대로 한다면 이런 식의 조합도 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뭐 할 거니까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4주, 한 달 정도를 그런 데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주를 써서 여기서 모자란 부분, 여기서 모자란 부분을 여기서 반복한다. 이렇게 계획을 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여기서 뭘 할 건가가 나와야 저 뒤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조합은 저 조합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양한 조합을 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합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친구는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탐구를 하는데 탐구 개념이 아직 한 바퀴를 안 돌았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한 바퀴를 아직 안 돌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2주 동안은 6평 분석과 9평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2주를 보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2주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남은 한 바퀴를 다 돌려요. 탐구를. 그 남은 한 바퀴를 다 돌린 다음에 여기 그러면 2주가 지났으니까 7주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7주를 예를 들면 3주 동안 어려운 거, 그 중에서 어려웠던 걸 하고 2주 동안은 쉬웠던 걸 하고 그럼 여기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여기서 채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기본적으로 저게 전체적으로 그림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애들이 무슨 소리만 계속 하냐면 시간이 점점 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애들이 지도 알거든요. 시간이 점점 가고 있어요를 너무 자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 다음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해. 교실에 공부하는 애가 없어. 아니 냉정하게 말해서 교실에 공부하는 애가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기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실만 그렇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자꾸 핑계가 늘어요. 물론 남의 집에 보는 거랑 우리 집에 보는 건 다르긴 하더라고요. 제가 남의 집에 보는 거랑 저희 집에 보는 거는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 말,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저의 태도도 뭐 이렇게 다르긴 하던데 잠깐 당황은 했지만 똑같이 되고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핑계가 많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공부가 왜 잘 안 되고 있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애들이 이런 걸 알았어요. 내가 국어에서 2문제만 더 맞추면 대학을 되게 잘 갈 수 있대. 이런 걸 알았어요. 그럼 2문제를 더 맞추고 싶어 할까요? 안 맞추고 싶어 할까요? 맞추고 싶어 합니다, 애들. 근데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기가 싫을 뿐이지. 2문제를 더 맞히고 싶어는 해요. 근데 그게 2문제를 더 맞히고 싶어 한다는 거의 본질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그 2문제를 어디서 더 맞힐지가 있어야 돼요. 어디서 더 맞힐지가 없는 상황에서 무슨 공부를 하냐고요. 그럼 애가 뭐라고 답을 해야 돼? 그럼 애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독서에서 2문제를 더 맞힐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독서에서 2문제를 더 맞힌다는 얘기는 독서를 다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틀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독서를 어디서 틀리는지를 애가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독서에서 적용 문제를 계속 틀리더라고. 2문제씩. 그러면 적용 문제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 적용 문제를 2문제를 더 맞히겠어요. 이렇게 해야 공부를 하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맨날 국어를 2문제만 더 맞히면 돼.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그러면 얘가 적용 문제를 2문제를 더 맞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 지금 남아있는 동안 어떤 인간 강사의 커리를 타는 게 아니라 적용 문제만 설명해주는 강사를 찾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적용 문제를 설명하는 강사를 찾아서 적용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점수는 그렇게 해서 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언제 하냐? 요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디서 점수를 올려야 되냐. 이걸 이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평 분석을 2주씩이나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걸 통해서 학습의 목표나 방향이나 동기나 저런 거를 저걸 통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야 이 뒤에 뭘 할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흐름에서, 그러니까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여기 와 계신 분들만 하면 애들하고 얘기를 하시나 모르겠네, 근데. 애들하고 얘기를 하시다 보면 애가 하루는 막 될 것 같다 그러고 하루는 안 될 것 같다 그러고 그럴걸요? 어떤 애들은, 얘기 많이 하는 애들은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됐어. 올해 뭔가 대박이 날 것 같아. 이러고 갔다가 저녁에 집에 올 때는 아닌 것 같아. 수시로 가야 될 것 같아. 뭐. 그게 막 바뀔 거예요. 그 바뀌는 거를 그냥 그러니 하셔야지. 거기다 대고 그래? 그러면 수시를 어떻게 쓸까? 막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들어주고 난 다음에 거래를 하세요. 거래를. 그래서 앞으로는 뭘 할 건데. 그리고 너는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서 그걸 올릴 건데. 그걸 넌 못할 거야 라는 뉘앙스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네가 잘할 걸 믿는데 라고 하면서 하셔야죠. 그래야 애가 얘기를 하죠. 그걸 맞다 틀리다 판단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아이가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답을 못한다는 건 계획이 없다는 거고. 그럼 대답을 못하면 같이 찾아주시면 되고 또는 같이 고민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되고, 대답이 있으면 야, 누가 들으니까 그 강좌는 아니래. 이 강좌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이걸 하겠대. 그러면 그래, 그걸 해. 그게 필요한 거지. 그걸 판단해 주시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왜? 걔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까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북청소학원에서 하는 고3 프로그램이 지금 있는데 그거 설명회를 혹시 들으러 오셨다. 듣고 집에 가셨더니 야, 이걸 하면 우리 애한테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애한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애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계획이 없는 애인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애면 그거에 혹해서 올 수도 있죠. 근데 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애는 됐어, 그거 안 해도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너무 강하게 막 이렇게 야, 꼭 가자, 거기 가면 잘 된대,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게 구평을 통해서 저런 것들을 하는데, 구평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요 서비스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서비스거든요. 제가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서비스고, 요즘의 분위기로는 내년에 저게 살아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저게 되게 뭐가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예요. 노력이 많이 들어가면 회사는 효율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효율이 있냐를 되게 많이 물어보고 있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원래 원점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자기가 원점수를 바꿔보는 거예요. 뭐 국어를 2문제를 더 맞힐 것 같아. 근데 2점짜리 하나랑 3점짜리 하나를 더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가 80인데 여기다 85라고 써보는 거죠. 그러고 이 지원 가능성 보기를 딱 클릭을 하면 여기 밑에 대학이 쭉 쏟아지거든요. 근데 저게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너가 원래 점수로는 여기를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국어를 2문제 더 맞추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면 애들이 저걸 보면 아, 국어에서 한 문제를 더 맞추면 또는 2문제를 더 맞추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애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한 문제가 진짜 커. 백날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이거 한번 딱 해보고 나면 한 문제로 이렇게까지 바뀌어? 뭐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한 문제를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구조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수능 9월 모평 성적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저걸 쓰실 수 없어요. 저희가 서비스를 가리기 때문에. 그때는 저게 없어져요. 저게 없어지고 가채점 때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왜 대학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6월에도 쓰실 수 있고 7월에도 쓰실 수 있고 10월에도 쓰실 수 있고 다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걸로 해보셔도 돼요. 그거를 이게 실제점 기간이라 실제점 서비스라 그래서 그거는 그때도 되는데 요거는 가채점 기간에 그러니까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만 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원점수 기준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실제점 나오고 나면 원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아이랑 같이 요 정도까지 갈 수 있구나. 저게 실제로 나중에 저 점수가 나왔을 때 갈 수 있냐 없냐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공부를 지금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현재 갈 수 있는 곳과 지금 나중에 기대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다른 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애가 이제 딱 보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문제로. 특히 만약에 뭐 잘 모르겠지만 수학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입시에서 수학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수학은 문항당 배점이 크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문항당 배점이 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동점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다음에 98, 97의 숫자보다 96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수학에서. 그러면 96 동점자가 되게 많다는 거고 정시적으로 말하면 원서를 쓸어 가면 내 옆에 96이 되게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한 건 맞지만 수학이 변별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물론 96과 92의 차이는 크죠. 역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92 동점자가 되게 많고 96 동점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96 동점자가 되게 많다는 얘기는 92점을 받는 순간 뒤로 확 밀린다는 뜻이잖아요. 9평 국어처럼. 9평 국어가 쉬우니까 만점을 받으면 100분위가 99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만점을 받았을 때 100분위가 99가 나온다는 게? 원래 100분위는요. 98.5까지가 99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00분위 계산을 했을 때 소수자리로 98.5라고 계산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분위로 표기될 때는 99라고 표기가 돼요. 그러면 최소 1.5%가 만점자라는 뜻이에요. 최대. 근데 이게 100분위 계산을 할 때는 동점자를 나누기 2를 하기 때문에 동점자 인원을 나누기 2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점자를 나누기 2를 했을 때 1.5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만점자가 3%, 최대 3%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점에서 98점으로 내려가면 3% 뒤로 뭐 하는 거예요?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수학은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만큼씩 퉁퉁 뭐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탐구나 국어의 영향이 정시에 가면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국어랑 탐구를 못하고 수학만 잘하게 되면 원래 수학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좀 깎아서 써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탐구 하나를 바꿔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대학이 이런 걸 생각하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구평 분석을 하는 건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건데 문제를 분석하는 거는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빠르면 내일까지,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구평에 대한 문제 분석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평 분석을 몇 주로 잡았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주로 잡았잖아요. 2주로 잡았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면 1주밖에 안 되잖아요. 1주나 6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 남은 시간은 뭐에다 써야 되냐면 저기 제가 써놨잖아요. 6평하고 함께. 그러니까 6평에서, 그러니까 9평에서 물어본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똑같이 6평에도 나왔을 거예요. 그럼 9평과 6평은 어떻게 묻는 방식이 달라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애가 의욕이 조금만 있으면 그걸 학평에서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6월과 9월에서 동일하게 물어본 개념이 하나가 있다. 근데 그거를 학평에서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럼 학평에서 그 문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네 세 개가 묻는 방식이 같은지 다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르거든요. 6구랑 학평이랑 좀 달라요. 묻는 방식 자체가. 왜 얼마 전에 밴드에도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학평은 잘 보는데 모평 못 본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 모평이 어떤 방식으로 묻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니까 평가원의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평가원의 어법이라고 부르는데 평가원의 어법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만 자꾸 하는 거냐면 그런 애들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계속 뭘 해야 된다는 압박에 빠져요. 문제풀이 해야 된다는 압박에 빠지잖아요. 문제풀이 해야 된다는 압박에 빠지니까 계속 문제만 풀어요. 근데 그 문제가 평가원의 어법과 일치하지 않아. 그럼 걔는 수능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의 어법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데 그 평가원의 어법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들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평가원의 어법 따위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문제풀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는 건 기출문제를 풀어서 몇 점을 받는다는 걸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가원은 어떻게 묻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잘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예를 들면 저희 쓰는 게 뭐죠, 원장님? 국어? 한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수 같이 그러니까 저희는 한수랑 독점 계약해서 하는데 국어 모의고사를 한수 모의고사 같은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를 저희가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평가원 용어를 가장 잘 이해하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떤 걸 정해야 된다 또는 어떤 실전 모의고사를 고르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평가원의 언어를 이해하고 평가원의 언어대로 고민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영어에서 지금 3, 4등급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3, 4등급이 계속 나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3, 4등급을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평가원 영어 시험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논리 파트에서 그러니까 빈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평가원 문제를 통해서 평가원은 어떤 식으로 자꾸 물어보는지를 유형화하고 그걸 한 번쯤은 분석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뭐 한 매일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기출문제를 투자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를 명확하게 이렇게 딱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 구표와 문제를 분석한다는 게 저런 것들을 하는 거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시험을 복귀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애들을 입시적으로 되게 잘 키울 것 같지만 저희 집 애들은 방치되어 있거든요. 저희 집 애들은 방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저희 집 애들한테 챙기고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시험 전에 내일 시험은 뭘 목표로 볼 거니? 그러면 뭘 목표로 볼 거니라고 했을 때 저희 집 큰애가 몇 점, 몇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국어는 문학이랑 독서를 섞어가면서 보려고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어 시간에 자지 않는 게 목표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저희 집 큰 친구는 사회문화를 하는데 문과예요. 그래서 사회문화를 하는데 도표 문제를 맞든 틀리든 다 풀어보는 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험을 어떤 목표로 어떤 과정으로 보겠다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저희 집 큰애는 시험날 아침에 꼭 미역국을 먹어요. 시험날 아침에 꼭 미역국을 먹어야 돼요. 미역국을 안 먹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 복귀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잠깐만. 요만큼 갖고 있는데 요만큼을 그대로 낼 수 있는 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그대로 점수화될 수 있는 애는 없어요. 그럼 요만큼이랑 거의 비슷하게 요로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요게 실력이라고 했을 때 실력이 똑같은 3명이 있을 때 3명이 똑같은 점수를 받아오지 않잖아요. 그럼 이 3명의 차이는 뭘까? 그 3명의 차이가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것이 문제화되는, 즉 평가원의 어법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드느냐에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환경을 스스로 만든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점심 먹고 나서 꼭 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점심 먹고 자면 영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못 보는 환경이에요? 못 보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영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영어 실력이랑 상관없이. 근데 내 영어 실력이랑 상관없이 자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씹으면서 시험을 보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잘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아니면 영어를 기본적으로 졸릴 때마다 계속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깨는 걸 찾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환경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영어 시험에 또 잤어. 그래서 시험을 못 봤어. 그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혹은 왜 시험을 못 보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든 잘 보든 시험을 본 과정을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제일 잘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를 당황하게 한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고 다 적어보고
저거는 오늘 중으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늦어도. 이유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원래는 당일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뭔가를 좀 만들어내는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애들 중에 이럴 수 있어요. 평가원의 언어, 어법, 문제 분석하는 너무 힘들고, 이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럼 그 친구들은 구평 문제 분석에서 뭐만 하면 되냐면, 내가 이건 알았나, 몰랐나. 그것만 해도 돼요. 이건 내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근데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선택지별로 다 해야 되니까. 문제만 하면 안 되고, 선택지별로 아는 건 모르는 걸 다 하는 겁니다. 대신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아이한테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PT에 쓰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졸업한 애 중에 저희 이제 메디친이나 이런 데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 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마치 제가 한 얘기인 것처럼 쓰고 있는 얘기인데, 그 친구가 이 얘기를 썼어요. 시험지 앞에 솔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기 무슨 말이냐면, 시험지를 앞에서 저 분석을 할 때 내가 되게 솔직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7번을 2번이라고 내가 썼어요. 근데 학교 이제 교실에서 옛날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17번이 되게 어려운 문제였으면 애들끼리 막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3번이야, 4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3번이래. 그럼 이제 직감적으로 제가 틀렸다는 걸 알죠. 예. 근데 심지어 내가 2번하고 3번 고민하다가 2번이라고 썼는데 3번이 답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시험지 분석을 할 때요, 17번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아는 건데 아깝게 틀렸어 이렇게 분석한다. 그럼 아는 건데 아깝게 틀렸으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는 거니까. 그래서 수능에 똑같이 나오면 얘가 틀린다니까요. 그런 게 시험지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친구도 있냐면, 나보다 못한 애는 맞췄는데 내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맞췄다고 스스로 세뇌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집안 분위기랑도 되게 관련이 깊어요. 잘해야 돼, 못하면 안 돼라는 집안 분위기였으면 그런 애들이 더 많이 생겨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모르겠다. 저는 제가 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좀 늙고 보니까 그런 집이 꽤 있던데, 저는 제가 클 때는 아이가 한 명인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외동이 많지 않았어요. 외동이 많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기대를 받았죠.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못했어요. 그게 제가 공부를 못했던 이유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막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이 이제 막 최상위로 못 가는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시험지 앞에서 솔직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생각을 되게 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잘 모르겠다, 어떻게 분석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학부모 밴드, 저희 이투스 밴드 있잖아요. 이투스 밴드에 며칠 전에 이수경 원장님이 그 학생들, 졸업생들이 쓴 구평 분석지를 올려두셨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건 이제 재현이랑 중원이, 그러니까 문과 애들 게 올라가긴 했는데 자연계 애들 것도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도 물어보거든요. 큰애한테.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볼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웬일인지 본다 그러더라고요. 재현이는 워낙 재현이라는 친구는 워낙 생윤하고 윤사를 되게 잘했던 친구라 그 친구께 좋은 글이 되게 많았는데 보여준다고 할 때마다 계속 안 본다고 하다가 이번엔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아빠는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서 왜 이제야 내놓냐고. 그래서 아니다. 전에 네가 안 본다고 했다. 그랬더니 내가 변한 거네? 뭐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할 건가 보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상황이 되는 게 그 아이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디민다고 애가 하지 않아요. 애가 스스로 필요해야지. 그렇게 해서 애가 효과가 있으면 또 물어볼 거예요. 이건 없어? 뭐 이건 없어?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밴드에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자료가.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좀 움직이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저희는 최저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최저를 하지 않는 과목들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특히 뭐 두개 영역 등급 합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참 답답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버려도 되는 과목은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몰빵과 집중을 구별하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몰빵은 뭐냐면은 그것만 하고 다른 건 안 하는 게 몰빵이에요. 근데 집중하는 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되게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이제 저런 얘기를 애한테 하면요. 애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아, 그렇게 하라는 게 많아. 죽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덜컹덜컹 겁내시면 안 돼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 덜컹덜컹 겁을 내시면 안 된다니까. 마치 애들이 왜 오늘 학교 가기 싫다 이런 얘기 안 해요? 하죠.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랑 지금이랑 어떠세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는 얘 놀랐던 만큼 지금 이렇게 아침에 애가 밥 먹다가 오늘 진짜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덜컥 막 겁이 나고 손이 떨리고 그러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저는 저희 집 애들 처음 그 얘기 했을 때 굉장히 손 떨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 자식이 학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학교를 가기 싫다고?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막 가슴이 뛰는데 막 얘기도 못 하겠고 애한테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큰애가 그럴 때 둘째가 그럴 때 큰애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처럼 그냥 애는 그냥 습관처럼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몰빵과 집중을 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랬을 때 어떤 애가 영어를 항상 95점 이상을 받아요. 그러면 영어 할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영어 만점은 필요가 없잖아요. 만점은 필요가 없고 90점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를 얼만큼 최소화해서 할 건지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그거하고 아예 안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걸 뭐 당연히 하루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럼 하루에 한 번씩 한다면 저라면 그렇게 계획을 짜주겠는데
한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두 패러그래프나 세 패러그래프 정도? 그러니까 두 지문이나 세 지문 정도? 그러니까 두 문제나 세 문제 정도만 푸는 거죠. 매일. 그래서 뭐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영어를 정말 잘한다면? 그거하고 영어를 계속 놓고 있는 건 되게 다르다는 거죠. 그 측면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시는 거,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전 모의고사는 딴 건 없고 그냥 요것만 1교시랑 4교시. 그러니까 8시 40분에 머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8시 40분에. 8시 40분에 머리가 깨어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8시 40분에 내가 언어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정신만 차리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언어적으로 깨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국어 강사로 국어 수업할 때는 뭘 되게 많이 시켰냐면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죠. 연상 퀴즈를 엄청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해보는 거죠. 샴푸. 자기가 쓰는 샴푸가 있을 거고, 거기서 또 어떤 단어로 이어가고. 그러니까 단어 연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단어 연상을 계속하면 내가 언어적으로 좀 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8시 20분에 시험지 배우 받고 눈 감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35분에 필적 확인 문구 쓰라 그러면 필적 확인 문구 쓰고, 그리고 또 생각을 또 필적 확인 문구 보고 또 연상을 막 하는 거죠. 그게 뭐여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계속 그렇게 연상하는 거예요. 연상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언어적으로 깨게 되고, 그렇게 깨가 그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제시문을 딱 보는 거하고 그냥 제시문을 바로 보는 거하고 집중도가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그래서 만약 실전 모의고사를, 국어 실전 모의고사를 본다. 그러면 가능하면 8시 40분에 시작할 수 있게. 그래서 8시 40분에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3시부터 4시 반까지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깨어 있는 거, 그리고 3시부터 4시 반 사이에는 굉장히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 남아있는 동안. 3시부터 4시 반이 대체로 4교시란 말이에요. 근데 4교시의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집중하기 되게 어려워요.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거든요.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애들을 진짜 피곤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4교시가 제정신으로 보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제정신으로 보지 않아도 만점 맞는 애들은 뭐냐? 기계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를 짜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각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난 4교시를 잘 볼 거야. 뭐 체력이 약해도 체력이 약해서 못 보는 거야. 그럼 체력을 기르려고 노력하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뭐, 그 과정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본다는 거는 문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고, 문제를 분석하는 건 3가지 방향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3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 풀었어. 그럼 그 문제를 하나 풀고 채점을 했어. 그러면 해야 되는 작업이 3개라는 거예요. 그럼 3개의 작업은 뭐냐? 첫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이건 어떤 식의 접근이 이루어졌어야 되는가라는 게 하나. 두 번째는 그럼 여기서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여기는 이런 사상가의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나는 그걸 알고 있는가. 이건 힘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충분히 따져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비로소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그걸 기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출 문제에는 그 개념을 어떤 식으로 묻고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저 세 가지 방식으로 해야 문제풀이를 한 문제를 비로소 한 거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를 매일 푸는 실전 모의고사를 매일 푸는 건 의미가 없다. 저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걸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런 거. 이거를 저런 걸 만드셔야 된다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입실 시간 저런 것도. 몇 시까지 갈 거다 저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야 되고,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을 저렇게 넣어놓은 건 왜 넣어놨냐면 이런 차이예요. 이런 차이. 책상이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책상에 앉아 계시지만 이런 책상을 만나는데, 이런 책상이 물론 이제 가장 학교에서 좋은 책상들을 둘 거예요. 두는데 이게 그래도 덜컹덜컹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시험 볼 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명의 아이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책상이 덜렁덜렁 되는데, 어떤 아이 하나는 책상이 덜렁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걸 대비해서 괸 거를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꺼내 가지고 거기다 괸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시험을 보는 거랑, 또 한 아이가 그런 상황을 생각 못 했다가 딱 갔는데 이게 덜컹덜컹 된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불길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가 시험을 보는 거는 굉장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상황 자체를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가자마자 앞뒤 아이 이름을 보는 아이도 있고, 수험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마음에 드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화장실까지 시간을 재는 아이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뭘 할 건지를 먼저 정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 시험 볼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늘 시험을 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을 보는 거예요. 예비 소집을 꼭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예비 소집을 그런 걸 볼 수 있으면 가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학교 밖에서 그냥 보고 오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면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기 위해서 간다. 나는 아침에 걸어서 갈 거다. 걸어서 가는데 당연히 가까운 데가 돼서 걸어서 갈 거다. 근데 걸어서 15분이면 간다. 근데 내가 입실하는 시간은 7시 50분이다. 그럼 집에서 7시 35분에 나간다. 그러면 나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걸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위해서 예비 소집을 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것들이 계획들이 쭉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9월 모평에 아까 시험에 복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이전부터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저런 게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세워서 10월에 학력평가 있으니까 10월에 학력평가나 아니면 10월에 이제 학원에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니까 그런 모의고사에 저런 걸 활용해 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학생이 졸업생에 비해서 시험을 못 보게 된다면 사실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없다는 것이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졸업생들 있잖아요. 멘토하고 있는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라고 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구평 후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구평이 마치 수능인 것처럼 막 절망이나 안도, 됐어 뭐 이런 거라든지. 위험한 게 구평 국어가 아닐까. 태어나서 처음 맞는 점수를 받아볼 수도 있는. 내가 드디어 90점이 넘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등급은 똑같은데. 근데 애들은 등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원점수가 90점이라는 것만 기억하죠.
그래서 됐어. 이제 국어는 그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또 하나는 문제풀이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문제풀이만 하고, 그러니까 저 말이 되게 좋았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실무라는 말이. 애들이 한 말 중에. 그러니까 실무를 풀고 채점을 했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 됐어. 뭐 이런 거죠. 그게 뭐 자기 점수를 보장하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무를 보니까 기출은 보지 않아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끝까지 기출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런 상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게 자기 만족을 위한 실무가 돼서도 안 되고 기출을 손에 놓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진짜 많이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인강 선생님 바꾸고 2년 반 동안 들어왔던 인강 선생님을 갑자기 바꿔. 그리고 공부 환경을 막 바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바꾸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때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더 완성시키는 단계가 핵심인 거지. 새로운 걸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0일 동안 해가지고 성적을 엄청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모두가 그 사람의 수업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의 완성도가 높아져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든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애들이 다다음 주가 되면요, 애들이 대학생인 줄 알 거예요. 막 애들이 진짜 그런다니까요. 다다음 주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에 온라인 샵에 가가지고 과잠을 봐요. 과잠을 보면서 책이 너무 칙칙한데 막 이런 소리 하고. 그런 애도 있을걸요. 한 달쯤 뒤에 와가지고 엄마 등록금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제발 가기나 하라고. 그러니까 원서를 쓴다고, 수시 원서를 쓴다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은 이미 대학생이고, 저희 집 큰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말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 하는데 제가 되게 예민한 말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며칠이나 남았어 이런 말을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70일이나 남았어 라는 말은 너무 많이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70일이나 남았어 라는 그 말 속의 의미는 지금 시험 보나 70일 뒤에 시험 보나 결과는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70일밖에 안 남았어라는 건 아직도 나에게 시간이 더 필요해라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날짜를 세야 한다면 70일이나 남은 게 아니라 70일밖에 안 남았어가 돼야 되고, 그래서 더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면 70일이나 남았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변화도 생각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불안한 상상을 하는 거. 그리고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저걸 제일 경계해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선생님 저는
야행성이에요. 진짜로 막 닥치라고 하고 싶다고요. 지만 시험을 밤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은 낮에 보는데 무슨 야행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하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최대한 좀 줄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저거 말로 설명하시기 힘들면 유튜브 채널 중에 메디친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메디친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메디친이라는 채널에 보시면 요 내용이 동영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주세요, 그거. 메디친에 있는 요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고, 여기 보면은 구평 이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내용으로 카드 뉴스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걸 한번 같이 보자고 하셔가지고 보시면 얼마 안 걸려요. 뭐 한 1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분 20초, 1분 20초 정도 되는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면 말로 하기도 막 짜증 나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거리두기로 이렇게 힘든데도 와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솔직히 이제 온라인으로만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자리 같이 해주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운 내서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청객이 있고 없고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연사에 있어서는 지금 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한 80분, 90분 정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전에 사실은 우리 수장님이 강화도에서 한 600분, 한 640분 정도를 모시고 라이브로 했어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자세하게 하셨어요,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훨씬 자세하고 다 앞에 계신 분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착순으로 사실 예약하신 분이 한 200분 정도 되셨는데 200분을 다 모시지 못하고 선착순으로 지금 저희 거리두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저희가 모실 수밖에 없었던 거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이 워낙 말씀을 자세하게 조곤조곤 실제로 지금 9월 모의평가 점수가 몇 점이다 어떻게 나왔다 이게 지금 당연히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미 끝난 건데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지만 제가 반복해서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저희 재수 재원생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학원 다니면 학원에서 알아서 합니다. 학원 쪽으로 맡기시면은 수시원서 쓰고 정시원서 쓰고 그다음에 수능 보일 때까지 차박차박 해서 무슨 아이가 하여튼 올해 작년 같지 않은 점수 맞고 대학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 고3 부모님들도 라이브로 보시는 고3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재수생들과 고3 아이들의 학습 차이,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게 수시 원서 쓰고 수능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수시 원서 쓴다고 그게 합격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합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정시 때까지 수능 때까지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3 아이들은 수시 원서 쓰면 이미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걸어다니고 있죠. 과정 알아보고 내년 소개팅 몇 번 할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뭐 저희 아이도 고3일 때 봤더니 수시 원서 쓰고 나서 반에서 공부한 애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수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근데 그 시기에 할 게 딴 게 없어요. 이제 수시 원서 다 썼잖아요. 자기소개서 다 냈잖아요.
이제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잖아요. 할 게 공부밖에 없는 시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할 게 공부밖에 없는 시기에 애들하고 상상만 하고 애들하고 잡담만 하다가 다시 재수하는 애들을 워낙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 수능 수시 원서 써놓고 나서 수능 때까지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이제 저는 여기서도 담임을 했었고 제가 저희 반에서만 서울대 연구들 20명을 한 반에서 보냈다 강북청소에서 그래서 담임도 했었었는데요. 그거 말고도 제가 같이 다닐 중에 이제 서울대 의대를 재수해서 갔던 애가 있는데 걔가 자사고 전교 2등급 난 애였어요. 공부 되게 잘했겠죠. 9월 모평 때 국수영 탐구 한 과목까지 국수영 물리까지 만점 맞고 화투만 3등급 맞아가지고 고3 때 그래가지고 고3 때니까 잘 모르니까 뭐 공부했겠어요. 9월 모평 끝나고 화투만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국수영은 만점 못 맞고 수능 때 111 맞고 그 다음에 물리 1을 태어나 처음으로 4등급을 맞았어요. 2달 동안 안 보고. 그래서 재수한 애를 봤어요. 물론 대학은 그래도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 중위권 이상의 대학에 합격했는데 재수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시험을 못 산 게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거지. 내가 어디 합격했더라도 그걸 만족하지 못하면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다시 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재수하면서 했던 건 마지막까지 전 과목을 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몰빵이 아니라 어떻게 집중할 건 집중하면서 전과목을 골고루 공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의과를 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저께 제가 어떤 제 친구 딸내미가 이제 수시원서 쓴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은 수시로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수시 준비도 물론 하긴 해야겠죠. 근데 수시로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정시로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원서 끝나면은 수시 원서를 접수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부를 골고루 해야 되는 거고 골고루한 표현은 뭐 다 1대1은 아니겠죠. 당연히 집중할 때와 그 다음에 분산할 걸 찾아서 해야겠죠. 그 과정을 이제부터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수학원 재원생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학원에 맡기세요. 맡기시면 저희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혹시 불안한 거 있으면 담임 선생님하고 통화하세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아이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가 같이 불안해져요. 엄마의 불안감을 아이한테 전달하지 마세요. 불안한 게 있으면 우리 아이가 어떤가 생각하시면 담임 선생님과 통화하시면 담임 선생님들이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학생한테 전달할 얘기도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면은 아이가 되게 더 많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통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그런 걸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고3 부모님들은 오늘 들은 얘기들 학생들한테 잘 좀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추석 때 추석 특강, 그 다음에 8월 25일부터 고3 단과 파이널, 그 다음에 10월 11일부터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요즘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한 4주, 5주 먼저 가정학습을 하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자습부터 오전 오후 자습부터 저희 단과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저희 독서실 이용해서 하는 수능스쿨 이런 이미 수능스쿨은 한 60분 정도 예약을 하셨는데 하여튼 수능스쿨까지 이렇게 계속 전개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또 강북정설 고3 파이널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